보건비 2부 조선의 선제 공격. 심리경과 군이시키나가의 사기가 탄로난 후 히데요시의 명령으로 가토기 야마사는 1597년 정유년 1월에 조선으로 들어왔다. 강화가 결렬되고 왜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조선에서 비변사가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가토기 야마사는 군이시키나가의 거짓 강화를 만회하고 히데요시의 신임을 얻기 위해 조선과 직접 협상을 시도했다. 그리고 그 대상을 사명으로 정했다. 그는 조선 조정에 사명과 만나고 싶다고 전가를 보냈다. 그때 사명은 남한산성 보수에 집중하고 있었다. 발도 도총섭의 승군 지휘로 전국의 산성 보수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유성룡은 사명에게 전가를 보냈다. 울산의 가토기 야마사가 일본에서 돌아와서 대사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저들은 대사께 무리한 강화 조약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척하며 시간을 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동안에 철군하였던 명나라 군사가 다시 조선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할 터이니 시간을 벌어주십시오. 저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리가 시간을 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을 것입니다. 거짓으로 시간을 끌기보다는 소승이 가토기 야마사와 담판을 지어보겠습니다. 저들이 소승을 만나고자 하는 것은 저들도 전쟁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물러날 명분을 달라는 것입니다. 소승이 몇 년 전 가토기 야마사의 요청으로 세 번째 방문했을 때 기야마사는 소승을 만나주지도 않고 울산 태화 강변에서 기다리게 하더니 그의 부장과 니신 스님만 보내더군요. 적들도 이미 강화가 물 건너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우리 백성을 위해 소승은 가겠습니다. 소승은 조선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조선의 가엾은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1597년 정유년 3월에 사명은 가토기 야마사와 서생포에서 3차 회담을 하였다. 가토는 사명에게 마지막 선전포고를 하듯이 말했다. 대사님은 죄 없는 조선 백성들의 죽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대사께서 왕실을 설득해서 조선의 왕자를 인질로 보내시고 조선의 왕 또한 일본의 신하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사명은 화가 났지만 타일렀다. 조정은 장군 같은 불자를 존중해 왔소. 그런데 어찌 조선에서 절대 들어줄 수 없는 요구를 내세워 협박을 하는 것이오. 저도 살생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사명은 니신이 안 보이는 걸 알고 가토에게 물었다. 니신은 왜 오지 않았습니까? 그는 일본에 일이 있어 다음에 오실 것입니다. 가토는 진귀한 보석을 주었다. 산에서는 승려가 이런 보석이 필요하겠습니까? 마지막 선물입니다. 마지막이라니요. 가토는 사명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사명이 서생포 외성을 나와 걸어가는데 가토의 부장 히팔량이 말을 타고 달려와 사명에게 편지를 건넸다. 니신 스님께서 대사님께 전해달라는 편지입니다. 제가 조선으로 건너갈 때면 이미 전쟁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이번 전쟁은 임진년의 전쟁과 다를 것입니다. 대사님께서 몸을 보존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편지를 보냅니다. 사명은 니신의 편지를 받고 마음이 굳어졌다. 곧바로 상소문을 쓰기 시작했다. 이 상소문은 가보상소와 을미상소에 이은 사명의 세 번째 상소였다. 4년간의 휴전으로 해이해진 조선 조정에 경고를 하는 준엄한 경고장이었다. 사명은 이 마지막 상소에서 조선이 먼저 선제 공격하자는 의견을 피력했다. 아직 왜군의 본진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공격해 남쪽 해안에 진을 치고 있는 적의 선봉부대를 섬멸하자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바다로 들어오는 본진을 육지에서 섬멸하기 쉬울 것이라고 써내려갔다. 오늘의 형편이 싸워도 위태롭고 싸우지 않아도 위태로우니 적과 싸우지 않아도 위험할 바에는 성을 등지고 싸움을 하여 승패를 결판짓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지금 적의 선발대 숫자는 1만 명이 지나지 않고 그 중에는 조선인 포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군량이 떨어지기 전에 남으로 내려가 적을 몰아치면서 한편으로 수군으로 일본에서 건너오는 군사를 차단하고 다른 한편으로 육로를 덮쳐 적의 소굴을 부순다면 신 또한 의병을 이끌고 싸움을 벌일 것입니다. 수개월이 늦어지면 적의 지원군 대군이 바다를 건너올 것입니다. 지금은 남해안에 있는 외적의 거점을 소탕할 기회입니다. 남해안에 있는 외성을 섬멸해서 외적의 조선 땅 거점을 초토화시키면 외적은 바다에서 조선 땅으로 접근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외적의 주력 부대는 군사를 모으느라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틈에 선적이 공격하면 남해안에 진을 치고 있는 적들은 항복할 것입니다. 조정에서는 이런 상황을 모른 채 팔짱만 끼고 강화 회담을 지켜보자는 기회주의자와 아첨꾼들로 가득했다. 비변사에 접수된 사명의 상소는 조정에 올라가지도 못했다. 사명과 친한 유성룡마저도 명나라의 명을 받들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조선에 죄 없는 백성들이 얼마나 더 죽어야 한다는 말인가. 사명의 말대로 정유재란 본진이 다시 꾸려지기까지는 2달이나 걸렸다. 만약 이때 임진년 이래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남아있던 1만여 명의 왜군을 공격했더라면 정유재란의 판도는 바뀔 수 있었을 것이다. 남해안에 진을 치고 있던 왜군 때문에 일본 본진의 배들이 쉽게 조선의 항구를 차지하고 상륙했다. 유성룡은 일본군이 대규모로 상륙해버린 정유재란으로 인해 임진왜란의 몇 배가 넘는 피해를 당하고서야 탄식했다. 사명대사의 상소를 받아들여 선제 공격했더라면 조선은 정유재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을 것이다. 정유재란의 시작. 조선과의 전쟁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도요토미는 재침 명령을 내리면서 임진년에 참여하지 않은 영주들에게 군사를 차출하게 했다. 15만의 병력이 모이자 1597년 정유년에 재침을 개시했다. 목적은 사륙이었다. 히데요시는 자기가 속았다는 것에 분개해서 복수를 다짐했다. 머리를 잘라오는 것은 무게가 나가니 그 숫자를 확인하기 위해 코를 베어오면 보상을 내린다고 했다. 왜군을 따라 정유재란에 참가했던 일본 승려 개인에는 8개월 동안 전장에서 목격한 참상을 말했다. 새끼로 목을 묶은 후 여럿을 올감에 끌고 가는데 잘 걷지 못하면 뒤에서 두들겨 뺐다. 지옥의 아방이라는 사자가 죄인을 잡아들여 괴롭히는 것 같았다. 조선의 땅은 조선의 쌀과 함께 썩고 조선의 울음과 함께 흐느껴 울며 풀들은 조선의 피로 자랐다. 일본에서 15만 본진이 상륙한 후 가토기요마사는 울산에서 북진하고 군이 쉽게 나가는 전라도 순천에서 안양을 향해 북진하기 시작했다. 비록 조정에서는 선제 공격을 주장한 사명의 상소를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사명은 승병을 중심으로 전쟁 대비를 하고 있었다. 군량미를 위해 절터에 쌀과 콩을 심어 곡식을 확보했고 산세에 밝은 승려를 선발해 산성 개축에 노력했다. 또한 일본군 조총병을 비변사에 인도하여 화약제조법과 조총사용법을 훈련시켰다. 도원숙 원율은 사명에게 도움을 청했다. 대사님, 왜군을 막을 수 있는 방책을 주십시오. 방책보다 중요한 것은 각오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이길 것입니다. 굳이 다시 방책을 말한다면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나라의 험준한 산악지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왜적은 우리 산악지형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산성을 쌓고 지형을 이용해 적의 진입로를 차단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 2번째는 평지를 초토화해서 적들의 식량 보급을 차단해야 합니다. 평지에서 왜적들과 싸우면 필패입니다. 임진년에 신립장군의 실책이 충주 벌판에서 적을 맞이한 것입니다. 적이 충주로 넘어오기 전에 문경세제 협곡에서 마주했다면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때 가토기요마사는 문경세제 협곡을 지나면서 조선군의 매복이 없음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절대 평야에서 마주하면 안 됩니다.
대사님은 과연 하늘이 내린 인물이요 조선의 대사 같은 분이 계시니 조선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조승은 장군 곁에 있을 수 없어이다. 저는 대구에 본거지를 두고 왜군의 재침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승병을 이끌고 울산에서 북진하는 가토 기요마사의 군대를 상대해야 합니다. 가토는 가장 뛰어난 장수입니다. 대구에서 막을 수 있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비격 진천뢰 사명이 대구와 경주에서 진을 치고 가토를 기다리던 중에 경주에서 포공 이장손이 사명을 찾아왔다. 이것으로 왜적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파괴력이 대단합니다. 겉으로는 쇠뭉치인데 그 속에 염초와 유황이 있습니다. 불을 붙이면 손으로 던지는 대포와 같습니다. 이장손은 쇠뭉치 밖으로 나와 있는 심지에 불을 붙이고서 있는 힘을 다해 던졌다. 터졌다. 이것을 하루에 몇 개나 만들 수 있겠는가? 수백 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많이 붙이면 수천 개도 가능한가? 주물을 고정으로 늘리고 불을 때는 화로만 갖추면 가능합니다. 대단한 일을 했네. 내가 조정에 건의할 것이니 그동안은 이 무기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 안 되네. 날아가서 벼락 소리를 내며 터진다. 그래, 이 무기의 이름은 비격진천뢰다. 이것은 이후 정유재란의 전세를 바꾸는 역할을 한다. 먼저 경주 이장손의 포공 공장에 필요한 물자와 인원이 충원되었다. 사명은 이미 대구 팔공산과 경주를 중심으로 산속의 절을 산성으로 바꾸고 모든 길목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가토는 사명과의 전쟁을 피하고 싶었다. 가토는 울산에서 경주와 대구로 가지 않고 밀양으로 방향을 틀어 거창, 함양, 안음에 이르렀다. 이때 안음을 지키던 안음, 현감, 곽주는 주민들에게 존경받는 목민관으로 이미 황석 산성을 짓고 저기 길목을 지키는 중이었다. 곽주는 입양장 곽재우 장군의 작은 아버지로 기계가 높은 집안이었다. 가토 기요마사는 경쟁자군 이시유키나가보다 전공을 올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빠른 북진을 위해 함양의 황석산성을 뚫어야 했다. 그러나 황석산성의 삼천군사는 10배가 넘는 3만의 가토 기요마사 군대를 막고 있었다. 곽준의 두 아들 곽이상과 곽이후도 끝까지 항쟁했다. 곽준 부자는 야밤에 북쪽 성문을 열고 나와 기습작전으로 100명의 조선군이 1000명의 왜적을 무찌르게 되었다. 악에 바친 가토는 총공세를 내렸고 성을 지키는 군사의 10배가 넘는 왜군들은 성을 오르기 시작했다. 가토는 겁이 나서 후퇴하는 왜군을 죽였다. 왜군의 총공세에 이틀을 버티던 황석산성은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곽주는 부녀자들을 먼저 대피시킨 한 놈이라도 더 죽이고 죽겠다는 심정으로 적을 빼어나갔다. 가토는 조총병들에게 집단 발포 명령을 내렸다. 수십 발의 조총을 맞고 곽주는 가토를 향해 걸어왔다. 저 세상에 가서도 내 놈들을 찾아서 죽일 것이다. 가토는 곽준을 죽였다. 아버지의 마지막 죽음을 목격한 곽준의 두 아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돌진했다. 그러나 그들도 총탄을 맞았다. 황석산성을 점령한 가토 군대가 전주성으로 향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명 역시 승병을 이끌고 전라도 전주성으로 향했다. 왜군이 곽준의 함양성을 점령하고 다시 7만 명의 왜군과 함께 전주성으로 북진한다는 소식에 전주성을 지키던 명나라 장수는 도망쳤다. 무혈 입성한 왜군은 이제 천안을 향해 북진을 시작했다. 이에 사명은 왜군이 북진하는 산속의 길목에 승군을 배치시켰다. 큰 화살에 비격 진천뢰를 매달아 쏘도록 했다. 왜군은 혼비백산했다. 왜군은 쉽게 북진하지 못하게 되었다. 소년의 7,000량 전투. 빈의 원수를 갚기 위한 소년의 전쟁은 처절했다. 일본이 정유재란을 일으켜 다시 쳐들어오자 소년은 빈의 원수를 갚기 위해 비변사를 나와 최전선에 지원했다.
감옥에 갇힌 이순신 대신 삼도수군 통제사에 오른 원균의 수하러 들어가 해전을 치르는 중이었다. 당시 원균은 권율 도원수에게 수륙협공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육지에서 바다 연안가를 먼저 공격해서 외적의 배후를 차단해야 해상에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 앞뒤 가를 겨를이 어디 있단 말인가. 우리의 판옥선으로 외선을 밀어붙이면 되지 않는가. 장군, 아무리 조선의 판옥선이 강하다 하더라도 육지의 지원이 없으면 안 됩니다. 권율은 원균의 말을 듣지 않았다. 끝까지 버티는 원균에게 권율은 명령 불복종이라는 이유로 곤장을 쳐 강제로 칠천량 전투에 참여시켰다. 외해 수군은 임진왜란 당시의 수군이 아니었다. 한산 대첩 수모를 갚기 위해 왜군은 휴전기간 4년 동안 조선의 판옥선에 대항하는 외선을 만들었다.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의 수군은 판옥선으로 외의 배를 공격했지만 외는 조선의 판옥선과 부딪혔을 때 침몰하지 않는 배를 준비한 것이다. 원균이 이끄는 수군은 1800척이었으나 외선은 2배가 넘는 400척이었다. 원균은 다음날 새벽 적진 깊은 곳까지 침투했다가 바다와 육지에서 공격하는 왜군에게 포위되어 함선 100여 척이 불탔다. 소녀는 침몰하는 배에서 외놈 한 놈이라도 더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는 심정으로 싸웠다. 배가 가라앉으면서 큰 돛대가 소년의 머리를 때렸다. 소년은 정신이 들어서 눈을 떴다. 죽지는 않은 것이다. 그는 겨우겨우 지팡이에 의지해 권율의 막사를 찾아갔다. 사명이 권율과 있었다. 부처님이 너를 살리신 뜻이 있을 것이다. 대사님, 저도 대사님을 따라 불교에 귀의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는 반대하셨지만 이제 제 뜻을 받아주십시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 지금 사찰의 모든 승려들도 싸우고 있다. 나중에 얘기하자. 사명은 소년을 바라보았다. 자신도 어릴 때 아랑을 사랑했고 그녀가 죽었을 때 따라 죽고 싶었고 그 원수를 갚고 싶었다. 지금의 소년과 젊었던 자신의 모습이 닮았다. 천안 직산 전투. 믿었던 조선수군이 칠천량에서 대패 원균이 죽고 배들마저 파손되면서 조선은 다시 해상권을 잃었다. 그 사이 조선군과 명나라 군사는 천안의 군사를 집결시켜 한양을 사수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었다. 한편 조선의 조정에서는 전주성이 함락되고 한양으로 왜군이 북진한다는 소식에 또다시 피난길을 준비하고 있었다. 천안에 집결한 명나라 군사는 양호가 총대장을 맡고 있었다. 조선의 권율 도원수는 사명을 명나라 총대장 양호에게 소개했다. 적장 가토 기요마사의 가슴을 서늘하게 하고 천문과 역법과 불법에 통달하신 큰 스님이라 들었습니다. 이번 천안의 전쟁이 조선과 왜군의 운명을 가를 거라 생각합니다. 명나라의 대장군께서 어찌 조선의 일개 승려에게 방책을 묻습니까? 대장군께도 도움이 된다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탁 트인 평야지대에서 왜적을 마주치면 안 됩니다. 천안은 평야이니 왜적을 유인해서 궁지에 몰아넣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마주쳐 싸우다 지는 척 후퇴하면서 우리 군사가 매복하고 있는 산속으로 유인해야 합니다. 매복했던 군사들이 화살과 대포로 공격하면 섬멸이 가능하고 도망치는 자가 있다면 승군들이 그들을 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 가슴이 뚫립니다. 길잡이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천안의 전투 준비가 되고 있었다. 일본은 10만의 군사로 천안에 진을 쳤다. 명나라의 양호는 기병 2만을 동원해 왜적의 본진을 기습 공격했다. 2만의 기바병은 후퇴하면서 적을 유도했다. 이미 전주성에서 명나라 군사들이 성을 버리고 도망친 걸 알고 있기에 왜군들은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이 천안 직산 전투의 뒤에 사명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 대포와 불화살이 쏟아졌다. 비격진천뢰가 장착된 화살이었다. 화살에 맞아 죽은 일본인이 1,000명에 이르고 살아남은 자들은
산에 올라가 백기를 들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천안의 직산 전투가 왜군에게는 임진년의 평양성 전투 패배보다 더 큰 패전이었다. 직산 전투 패배 이후 왜군은 더 이상 북진을 하지 않고 남쪽으로 흩어져 살아남기에 바빴다. 가토기요마사는 남은 병력을 이끌고 울산으로 도망쳤고 고니시는 순천으로 도망갔다. 일본에서는 조선 전쟁의 3대 패전을 평양성 전투, 행주산성 전투 그리고 천안의 직산 전투로 기록하고 있다. 조선 조정에서는 천안 직산 전투의 승리 소식을 듣고 사명에게 이듬해 종이품 가선대부 동지 중추 부사를 제수했다. 당시 숭유 억불 정책의 조선에서 승려에게 종이품을 내리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1598년 울산성 가토기요마사의 위기. 조선을 제침한 왜군이 천안 직산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 수세에 몰리면서 울산성을 지키기도 힘들다는 정갈이 히데요시에게 전해졌다. 히데요시는 화를 냈다. 이미 일본의 패배가 확실한데도 히데요시의 서슬퍼런 광기에 누구도 전쟁을 포기하자는 말을 못했다. 전가를 받은 울산성의 가토기요마사는 차라리 울산성에서 죽을 각오로 싸웠다. 천안 직산 전투에서 승리한 조선과 명나라 군사는 승리의 기세를 몰아 왜군의 예봉인 울산성에 가토기요마사를 목표로 공세를 퍼부었다. 수세에 몰린 가토는 군사들의 시차가 산을 이루어 울산성을 뒤덮었다. 이에야스는 히데요시가 마지막까지 운명을 거부하고 운명과 싸우는 허세를 부린다고 생각했다. 자기 잘못된 판단으로 수십몇 명이 생명을 잃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권력에 집착하는 가련한 인생이 불쌍했다. 판단력을 잃은 사람의 독재가 어떤 파국을 가져올지 모른다 생각하니 두려웠다. 히데요시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죽음이었다. 일주일째 명나라와 조선군이 합세하여 총공세를 퍼부었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지키는 가토기요마사의 울산성을 뚫지 못했다. 명나라 장군 양호는 빨리 전쟁을 끝내고 성과를 명나라 황제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었다. 양호는 군사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토기요마사의 항복을 받아내고 싶었다. 단판을 지을 사람은 사명뿐이었다. 사명이 또 나섰다. 먼저 니산에게 사명이 가토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하자 가토는 사명 혼자만 성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사명은 명나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손현과 함께 먹을 것을 숨겨서 가지고 들어갔다. 울산성으로 들어가니 지옥이 따로 없었다. 물이 없어 오줌을 받아 마시고 음식이 없어 말을 잡아먹고 있었다. 사명은 가토를 만나자마자 가져온 음식을 풀었다. 장군 많지는 않지만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가토는 음식을 부장에게 내주었다. 이 음식을 조금씩이라도 나누어 군사들에게 먹여라. 장군, 이 싸움은 끝이 났습니다. 불쌍한 부하들을 위해서라도 항복하시고 일본으로 돌아가십시오. 소중히 목숨을 걸고 신변을 책임지겠습니다. 대사님, 저는 무사입니다. 여기서 비겁하게 항복하면 수치입니다. 만약 일본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으로 만나지 않고 부처님의 법당에서 만났다면 좋은 인연이 됐을 것입니다.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 이 성이 함락되어 소장이 죽으면 조선에서는 제 목을 잘라서 거리에다 내다 걸 것입니다. 제 목이 조선의 보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사님께서 제 목을 거두어 불교식으로 화장하고 일본을 향한 바다에 뿌려주십시오. 약속하죠. 이제 저도 편안하게 죽을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년이 물었다. 대사님은 원수인 가토를 왜 인간적으로 대우하십니까? 피는 피를 부르고 원수를 갚으면 그것은 또 다른 원수를 낳게 된다. 너도 이제 용서하는 마음을 담아라. (1598년 8월) 히데요시의 죽음. 1598년 5월에 접어들자 히데요시는 구역질을 했다. 음식을 먹지 못하니 일어설 기력이 없었다.
아직 어린 아들 6살 히데요리가 걱정이 되었다. 내 대신 히데타다와 요도도노의 여동생 사이에 딸이 태어났다고 들었어. 그 딸의 이름이 뭐라고 했지? 센히메입니다. 히데요시가 갑자기 히데타다의 딸 센히메에 대해 묻자 이에야스는 불행감이 엄습했다. 자기 아들인 히데타다와 요도도노의 여동생 다스 부인을 강제로 결혼시킨 것도 히데요시였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딸이 태어나자마자 아이에 대해서 물으니 불안해졌다. 히데요시가 말했다. 내가 요도도노와 의논해서 결정한 일이요. 우리 히데요리와 센히메가 부부의 연을 맺었으면 하오. 센히메는 태어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히데요리와 어울린다는 말이지. 히데요리는 6살, 센히메는 1살, 잘 어울리지 않소. 이 둘의 혼인이 도요토미가와 도쿠가와가를 연결하는 마지막 끈이 될 것이오. 히데타다는 내 여동생인 아사히 히메가 아들처럼 키우면서 나에게 부탁했소. 그리고 히데요리의 생모인 요도도노는 센히메의 이모가 되지 않나. 히데요리와 센히메 사이에 아기가 태어나면 나에게는 손자, 내 대신에게는 증손자가 되니 도요토미가와 도쿠가와가는 하나가 되어 훌륭한 가문이 되지 않겠소. 이에야스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지만 거절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히데요시는 미스나리의 충고를 듣지 않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듯 히데요리의 대리인으로 이에야스를 임명하고 그의 손녀와 히데요리를 혼인시키려 했다. 미스나리는 반대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히데요시가 이미 결정한 사항은 다를 수밖에 없었다. 히데요시 사후 이에야스와 미스나리는 권력 쟁탈을 위한 또 한 번의 전쟁을 한다. 히데요리와 센히메가 혼인한 지 한 달 후 1598년 8월 히데요시는 숨을 거두었다. 수많은 사람을 죽인 악마 같은 히데요시는 그렇게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죽었다. 히데요시의 죽음을 비밀로 하라. 히데요시가 죽자 먼저 손을 쓴 사람은 이시다 미스나리였다. 히데요시는 이에야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고는 헛소리만 하고 있었다. 이에야스는 히데요시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이시다 미스나리는 히데요시의 죽음을 숨기면서 히데요시의 명이라는 것을 핑계로 요도도노와 손잡고 자기에게 반감을 품은 영주들을 제압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시다 미스나리와 요도도노는 히데요리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히데요시의 정부인이자 조강지처인 네네에게도 임종을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네네는 히데요시가 죽은 걸 알고 오열했다. 네네는 이시다 미스나리를 불러놓고 따졌다. 왜 비밀로 했는가? 임종시의 전하의 유언이었습니다. 왜 나에게까지 비밀로 하는가? 전하께서 돌아가신 걸 알면 나라가 혼란에 휩싸일 것입니다. 요도도노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나? 요도도노님은 전하께서 마지막에 히데요리님을 보고 싶다고 하셔서 히데요리님과 함께 임종을 지켰습니다. 네네는 분노를 억제할 수 없었다. 내 대신에게도 알리지 않았나? 알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알려라. 전하가 마지막 내 대신에게 히데요리를 부탁하고 히데요리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일본을 관리하라고 한 말을 그대는 듣지 못했는가? 히데요시의 조강지처 네네는 이시다 미스나리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히데요시의 죽음을 이에야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시다 미스나리는 말했다. 그러나 마지막 임종 때 저에게 다른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히데요시가 마지막 일주일을 말을 하지 못하고 혼수 상태에 빠지자 요도도노와 이시다 미스나리는 히데요시 사후의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네네는 요도도노와 같이 있는 것이 불편해서 자기의 거처에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네네도 히데요시가 마지막에 말을 할 수도 없는 지경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십쯤이 되고 물었다. 뭐라고 하시던가? 미스나리는 힘주어 말했다. 히데요리를 부탁한다. 만약에 내 대신이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면 그 진위를 살피고 대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전하의 말씀이냐 요도도노의 말씀이냐. 미스나리는 내내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 일과 요도도노님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나는 돌아가신 전하의 정부인 기타 노만도쿠로야. 전하가 계시지 않으면 이데요시 집안의 최고 어른이야. 어찌 이 같은 일을 나를 제껴놓고 처리하나. 내내는 깜빡구의 정부인에게만 수여되는 기타 노만도쿠로의 직위를 언급하면서 추궁했다. 만일 전하께서 돌아가신 사실이 조선에 알려지면 조선에 남아있는 군사들은 몰살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당장 내 대신을 찾아가서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분과 협조하도록 하라. 미스나리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다. 지금 당장 내 대신을 찾아뵙고 그분의 지시를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조선에 나가 있는 군사들이 철수하면 그때는 전하의 유언을 한 번 더 제고해 주십시오. 도요토미 가문을 유지하느냐 죽느냐 하는 중대한 사건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돌아가신 전하께서는 모든 사람이 반대해도 독국가와 가를 품었어. 그래서 일본을 전쟁에서 구한 것이야. 노부나가님과 돌아가신 전하와 이에야스는 뜻이 같았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혼란한 일본을 통일하고 평화를 이루는 꿈이었지. 그대가 혼란을 일으키지 않길 바라네. 저는 오직 주군을 위해 목숨 바치고 도요토미 가문이 이어져서 일본을 통치하게 하라는 전하의 유언을 지킬 뿐입니다. 히데요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내 대신과 대결하지 마라. 그분은 내가 잘 안다. 그대는 권력 때문에 그러는 것인가? 그대의 충정은 알지만 세상에는 힘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을 얻는 것이네. 돌아가신 전하의 뜻을 받들어 내 대신에 마음을 얻도록 하게. 그러면 본부대로 내 대신을 만나 뵙겠습니다. 내내는 당당하게 걸어가는 이시다 미스나리의 모습을 보면서 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히데요리는 무사할까? 살아남기 위한 철수전쟁. 이시다 미스나리는 조선에 남아있는 군사들을 철수시키기 위해 모든 배에 징발 명령을 내렸다. 철수 명령을 받은 동쪽의 가토기 오마사와 서쪽의 고니시 유키나가는 본국에 병고가 있음을 직감했다. 그러나 알면서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 히데요시의 죽음이었다. 이 사실이 조선과 명나라 귀에 들어간다면 안전하게 일본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일본과 가까운 동해 쪽 울산 방면의 가토기 오마사는 철수 상황이 유리했다. 그러나 전라도 순천에 있는 고니시 유키나가의 상황은 이순신 때문에 불리하게 돌아갔다. 고니시는 협상을 핑계로 명나라 도독을 만나서 히데요시가 명나라의 요구대로 협상을 인정한다는 말로 명나라를 속이려 했다. 어떻게든 돌아가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명나라의 첩보에 의해 히데요시가 죽었다는 게 알려졌다. 이 사실이 조선수군에게 전달되자 이순신은 바다의 길목을 막았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도관에 든 쥐가 되었다. 고니시는 명나라 도독에게 조선에서 수탈한 금과 보물을 주면서 도망가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명나라 도독은 어차피 도망가는 적을 죽이면서까지 자기 병사를 잃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뇌물에 응했다. 그에 더해 고니시의 엄청난 뇌물 공세에 고니시에게 명나라 군사를 붙여주며 호위하게까지 하는 짓을 자행했다. 1598년 11월 18일부터 19일 이틀 사이에 이순신과 진리인이 이끄는 조명 연합함대가 노량 앞바다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이순신 함대는 도망치는 적들을 쫓아 마지막 한 명의 외적도 살려보내지 않겠다는 각오로 전투에 나섰다. 고니시 일행이 거제 노량 해협으로 들어서자 조선수군은 기다렸다는 듯이 공격을 시작했다. 고니시의 수군은 무너졌다. 고니시가 이젠 죽었다고 포기하는 순간 거제도에 머물고 있던 시마지의 수군이 고니시를 도우러 왔다. 시마지의 수군은 조선 수군의 후방에서 이순신을 공격했다. 쫓기던 왜군들도 배를 돌려 이순신이 타고 있는 배에 공격을 퍼부었다. 그러나 명나라 수군은 포위된 이순신을 돕지 않았다. 결국 조선의 영웅 이순신은
시마주군의 조총에 맞아 숨을 거두었다. 조선수군은 이순신의 죽음으로 전세가 밀리기 시작했으며 그 틈을 타서 고니시는 탈출할 수 있었다. 1598년 11월 일본 하카타항에는 철수한 일본 배들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들은 지옥에서 살아온 악기처럼 보였다. 이들을 맞는 영주들의 마음도 편치 않았다. 이시다 미스나리는 안절부절했다. 먼저 도착한 것이 가토기요마사 군대였다. 가토기요마사는 피가 끓는 심정으로 흐느꼈다. 육지에서 남편이나 자식이 살아 돌아올까 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눈빛이 두려웠다. 출발할 때는 3만의 군사로 출발했을지언정 돌아올 때는 1만이 되지 않았다. 3분의 2 이상이 죽고 혼자 살아 돌아왔다는 자괴감으로 괴로웠다. 분노의 대상이 눈앞에 보였다. 그 대상은 이시다 미스나리였다. 이시다 미스나리가 먼저 아카타에 와서 조선에서 들어오는 장수들을 만나는 것은 그들을 보섭해 이에야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였다. 조선에 나가서 싸운 장수들은 모두 히데요시의 최측근들이었다. 그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힘을 합하여 히데요시 가문을 지키자는 것이 미스나리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로 결집시키기에는 가토기요마사와 고니시 유키나가의 감정에 골이 깊었다. 그 두 사람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 대적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기에 하카타항이 이에야스보다 먼저 도착해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시다 미스나리는 먼저 도착한 가토기요마사와 아사노 요시나가 등의 장수를 초대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못했다고 했지만 이것도 미스나리의 전략 중 하나였다. 고니시가 도착하길 기다리는 것이 정상이지만 가토와 고니시를 한자리에 두면 험악해질 것을 알고 따로 자리한 것이다. 미스나리는 이 자리에서 가토와 화해하고 히데요시의 요원에 따라 힘을 합쳐 히데요시 가문에 충성하자고 설득할 점이었다. 가토기요마사와 고니시 유키나가의 운명. 임진왜란 이후 일본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지지하는 파와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어린 아들 히데요리를 등에 업은 이시다 미스나리를 지지하는 파가 대결하고 있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덕장으로 어릴 때 아버지가 전쟁에서 죽은 후 인질로 잡혀가 있던 아픈 추억이 있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오다 노부나가와 친하게 지냈다. 오다 노부나가가 일본 전역을 통일했을 때 이에야스는 그의 동반자로 형제처럼 그를 도왔다. 오다 노부나가가 쇼군이 되었을 때 그는 권력 싸움에 뛰어들지 않고 조용히 지냈다. 그 사이에 하급무사 출신 히데요시가 오다 노부나가의 측근이 되어 주변 세력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오다 노부나가가 가장 믿는 사람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였다. 그런데 오다 노부나가의 최측근인 아케치 미스히데가 반란을 일으켰다. 혼노사에서 쉬고 있는 오다 노부나가를 공격한 것이다. 오다 노부나가는 마지막까지 아들과 함께 싸우다 혼노사에 불을 지르고 불타 죽는다. 오다 노부나가가 후계자인 장남과 함께 암살당한 후에 아케치 미스히데는 자신이 쇼군임을 선포하고 모든 영주에게 굴복을 요구했다. 배신자를 처단하기 위해 일어난 것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토요토미 히데요시였다. 이에야스와 히데요시는 오다 노부나가의 복수를 위해 손을 잡았다. 그리고 배신자를 처단했다. 이후 둘 사이에 긴장감이 돌았다. 누가 일본의 쇼군이 될 것인가. 두 사람이 전쟁을 벌인다면 일본 전체가 파멸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이에야스는 알고 있었다. 이때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이에야스를 끌어안기 위해 무모한 결정을 한다. 자신을 쇼군으로 밀어주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영지는 절대 보장하고 그 신뢰의 증표로 자신이 사랑하는 어머니를 인질로 보내겠다고 했다. 여동생을 강제로 이혼시키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시집 보내겠다고도 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야망을 알고 있던 이에야스는 제안을 받아들이고 일본 병호를 위해 모든 것을 양보했다. 히데요시 역시도 이에야스의 힘을 알게 서로 간섭하지 않으면서 긴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야스는 에도개척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교토를 떠나 히데요시와 거리를 두고 생활했다. 이에야스는 임진왜란 이후를 대비하고 있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임진왜란이 끝나자 일본은 대혼란기에 접어들었다. 히데요시가 6살 된 어린 아들만 남겨놓고 죽은 것이다.
이시타미스나리는 이 어린 아이를 이용해 쇼군 행세를 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두고 볼 수 없었다. 이시타미스나리의 횡포에 불만을 품은 무사들은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에야스가 이끄는 동군과 이시타미스나리가 이끄는 서군이 전쟁을 벌였다. 가토기야마사는 이에야스 편에 서게 되었고 고니시 유키나가는 이시타미스나리의 편에 서게 되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임진왜란이 끝난 후 일본으로 돌아온 가토기야마사와 고니시 유키나가는 숙적의 운명으로 가고 있었다. 이에야스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 몇 번이고 이시타미스나리에게 항복을 요구했지만 열세인 이시타미스나리는 결사항전을 다짐했다. 이것이 세키가하라 전투다. 세키가하라 전투. 히데요시가 죽은 뒤 이혼에 따라 5명의 유력 영주로 구성된 5대로 체제가 유지되었다. 이에야스는 당시 도요토미 가문의 직갈제를 제외하고는 가장 넓은 영지를 가지고 있었고 히데요시 역시 이에야스의 존재를 의식해서 히데요리를 이에야스의 손녀와 혼인시켰으나 이는 오히려 자신의 사후에 이에야스의 입김을 크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히데요시가 살아있는 동안 정무를 담당한 이시타미스나리는 히데요시를 등에 업고 정권을 휘둘렀는데 그에게 앙심을 품은 사람들이 늘어갔다. 이러한 갈등은 임진왜란 과정에서 증폭되었다. 가토기야마사와 고니시 유키나가의 갈등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생전에는 그의 권위에 눌려 표출되지 않았으나 159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도요토미 히데요리가 그의 지위를 계승한 뒤로는 정권의 존립을 위협하는 문제로 떠올랐다. 일본의 영주들은 조선에서 수년간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전공은커녕 목숨만 건져 귀국하였고 그들의 불만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시타미스나리와 임진왜란 때부터 대립하던 가토기야마사와 구로다 나가마사는 이시타미스나리에 대한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중에 이시타미스나리는 도요토미 가문의 충성을 맹세하며 도요토미 가신들을 규합해 이에야스를 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시타미스나리에게 기회가 왔다. 1600년 7월 26일 에도 북쪽에 있던 우에스기 가케가스가 군사를 일으킨 것이다. 우에스기 가케가스는 히데요시나 이에야스 중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고 독립적인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다. 이에야스는 모반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아이즈 정벌에 나섰다. 이시타미스나리는 이것이 하늘이 준 기회라 생각하고 이에야스가 오사카를 비운 틈을 타 군사를 일으켰다. 평소 이에야스의 힘에 눌려 기회를 엿보던 히데요시의 가신들도 히데요리를 옹립한다는 명분으로 모여들었다. 중심에 고니시 유키나가가 있었다. 이시타미스나리와 고니시 유키나가는 오타니 요시스구 등과 함께 군대를 일으켜 8월 21일 오사카성을 점령했고 25일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탄핵안을 공포했다. 이시타미스나리가 군대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은 이에야스는 아이즈 정벌을 중단하고 1600년 9월 1일 오야마성에서 자기를 따르는 영주들과 동군을 결성했다. 에도에 있던 히데타다는 대군을 이끌고 이에야스의 군대와 합류하기 위해 세키가하라로 출발했다. 히데타다는 아버지의 명을 받고 에도에서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기 전날 빈을 불렀다. 이번 전쟁에 나가면 살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 고니시 유키나가의 죽음.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승리한 가토기야마사는 고니시를 살리고 싶었다. 그러나 고니시는 죽음을 택하기로 하였다. 부하들을 모두 흩어지게 하고 부관에게 자기의 목을 치라고 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감은 눈앞에 그동안의 삶이 펼쳐졌다. 히데요시를 위한 충정은 나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모든 잘못은 나의 과한 욕심 때문에서 빚어진 게 아닐까.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나는 스스로에게도 진실되지 못했다. 내가 서군의 이시타미스나리 편에 선 것도 가토기야마사와의 조선에서의 원한 때문이었다. 그것도 나의 욕심의 결과였다. 고니시는 하느님께 먼저 용서를 청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조선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다. 그 순간 마음이 잔잔해졌다.
부관은 목을 내리쳤다. 고니시 얼굴은 편안해 보였다. 목을 친 다음 부관은 단도를 꺼내 자기의 배에 그었다. 부관은 중얼거렸다. 영주님의 아느님, 저도 기억해 주소서. 고니시의 목은 이시다 미스나리와 함께 교토 사거리에 걸려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가토기 야마사는 목이 잘려 매달려 있는 고니시 유키나가의 얼굴을 보며 많은 생각을 했다. 내가 저 자리에 있을 수도 있었다. 인생은 한순간의 선택이다. 세키가라 전투에서 이시다 미스나리의 서군이 패배한 후 일본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지배하는 에도 막부시대를 열었다. 가토기 야마사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로부터 구마모토의 영주로 발령받고 7년에 걸친 대공사 끝에 구마모토 성을 건축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구마모토 성주로 대를 이었다. 구마모토 성은 오사카 성과 나고야 성과 함께 일본의 3대 명성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일본은 세키가라 전투 이후 300년 가까이를 도쿠가와 집안이 이끌었다. 보건비 제3부 탐적사 세키가라 전투 이후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권력을 잡고 조선과 강화를 하고 싶었으나 조선에서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속이 탄 사람은 대마도 도주였다. 대마도는 조선이 필요했다. 지리적으로 조선과 가까운 대마도는 땅이 척박했다. 대마도 도주 소 요시토시는 매년 조선의 조공을 바치고 조선에서 보내주는 쌀로 연명하고 있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발발 이후에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 조선 침략의 발판이 된 대마도 도주를 조선이 좋아하지 않았다. 조선이 문을 열지 않았다. 대마도 백성들 중 굶어 죽어나가는 사람이 많았다. 대마도주 소 요시토시는 살 길을 찾기 위해 이에야스를 찾았다. 조선은 아직도 우리 일본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사신을 쇼군께 보내라고 연락했지만 답이 없습니다. 돌아가신 쇼군도 조선이 우리를 무시했기에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군사를 다시 일으키겠다고 저들을 위협하면 저들은 강마와 사절을 보낼 것입니다. 이에야스도 대마도 도주가 흡수하는 것을 보고 그 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내가 어찌하면 좋겠는가. 강화를 하지 않으면 다시 군사를 일으킬 것이라 협박을 하십시오. 이에야스는 대마도주를 달래기 위해 조선이 강화하지 않으면 다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뜻을 넌지게 보이기는 했으나 실질적인 문서는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대마도주는 군사를 일으킨다는 가짜 문서를 만들어 전쟁의 분위기를 조성했다. 또 일본에 끌려와 있던 조선인 포로들에게 군사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인 후 석방해 그 소식을 조선에 전하도록 유도했다. 일본이 조선과 화친을 원한다며 대마도주 소 요시토시가 그 뜻을 보내왔다. 조선으로서는 원소와 화친을 맺을 수 없다는 대의명분론과 종신들의 파쟁으로 인한 불일치로 결정을 미루어왔다. 그러던 중 1604년 선조 37년 대마도주가 다시 사신을 보내 새로운 권력자로 등장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명이라면서 강화에 응하지 않으면 다시 전쟁이 발생할지 모른다고 전해왔다. 조선 조정에서는 대마도주의 말과 일본에서 풀려난 포로들의 말이 일치하는 것을 보고 겁을 먹었다. 일본에서는 강화 사주를 보내지 않으면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하니 어찌하면 좋겠소. 짐승 같은 놈들과 어찌 강화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다시 전쟁을 허용하자는 말인가? 이때 영의정 이덕경이 나와 말했다. 전하, 명분도 중요하고 실리도 중요하지만 둘 다 찾을 수 있는 묘안이 있습니다. 일본에 당한 수모를 생각하면 조선의 고위 관리를 강화 사절로 보내는 것은 명분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인 사절단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화 사절단으로 어찌 당상관 이상을 보내지 않을 수가 있겠소. 일본은 불교를 숭상합니다. 조선의 고승을 보내면 일본도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명대사 말입니다. 일찍이 사명대사는 가토 기요마사의 진중에 들어가 그를 굴복시킨 적이 있습니다. 가토 기요마사도 그를 존경한다 합니다. 사명을 강화 사절로 보낸다면 명분도 살리고 실리도 챙길 것입니다.